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힘든다는 두 개 다 끝났어요. 전기도 끝났고 그다음 우주 파트도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조금 편안하죠. 4단은 되겠습니다. 식물과 에너지 파트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4단은 식물과 그리고 에너지입니다. 자, 식물과 에너지 파트를 제가 두 번에 걸쳐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광합성 파트 먼저 수업하겠고, 그리고 호흡 파트 수업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이면 또 4단원이 끝나겠죠, 그죠? 네.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광합성부터. 광합성은 말 그대로 빛을 합성하는 것을 광합성이라 그래요. 그죠?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햇빛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걸 화학 에너지라 그럽니다. 포도당 형태를 포도당으로 바뀌고 녹말로 바뀌는데, 자, 식을 써보면 이산화탄소 기체와 물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반드시 빛 에너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산화탄소와 물과 빛 에너지가 합성이 되어서 그 다음에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자, 제가 분자식 구조로 썼죠. 그죠? 근데 이제 자꾸자꾸 이런 식으로 분자식 구조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한글로만 외워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뒤에서부터 이산화탄소 맞죠? 이산화탄소. H2O는 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거는 포도당의 식입니다. 그리고 O2는 산소 분자죠. 그죠? 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그림에 나와 있듯이, 자, 식물의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요. 잎에 보게 되면 잎에 광합성이 일어나는 엽록체라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엽록체라는 장소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이산화탄소 기체는, 자, 잎이 있으면, 자, 식물의 잎이 있습니다. 잎의 아래쪽에 기공이라는 것을 좀 이따 공부하게 되는데요.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또 발생한 산소 기체가 기공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 분자는 물관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물관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고, 그러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햇빛을 받아서 여기서 포도당을 만들고, 만들어진 산소 기체는 다시 잎의 기공을 통해서 다시금 빠져나가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식물이라고 해서 모든 곳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이 엽록체라는 장소에서, 그렇죠? 엽록체라는 장소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물의 세포 속에 보게 되면요, 엽록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엽록체 속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있죠?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엽록체. 그럼 이 엽록체가 식물에 어디에 있느냐? 뭐 예전에는 보면 이게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공변세포 이 세 곳에 엽록체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번 교재 내용에서는 빠진 것 같습니다. 빠진 것 같아요. 자, 이번 교재에서는 보게 되면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 이산화탄소, 물, 빛에너지고, 광합성을 통해서 생성되는 물질이 포도당과 산소다. 이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이산화탄소는 아까도 했지만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물은 뿌리에서 흡수되어서 물관을 타고 올라오겠죠. 빛에너지는 햇빛을 받으면 엽록체에 붙어 있는 엽록소라는 곳이 있어요. 엽록소라는 곳에서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거기서 저장해 놓습니다. 엽록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네, 엽록소가 있습니다. 엽록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쪽에 보면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확인 해가지고 나오죠. 그러면 광합성에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필요하고 또 빛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에서는 무슨 실험이냐면, 자, BTB라는 용액이 나오는데요. 이 BTB 용액의 특징은요, 이산화탄소 기체를 확인할 때 쓰입니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이 녹아 있으면, 많을 다짜 씁니다. 많이 녹아 있으면 색깔이
황색을 떼요. 황색이 노란색이에요. 그 다음 가운데는 초록색, 그리고 적어지게 되면 파란색, 청색을 띱니다. 청색. 푸른색을 띠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네, 노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그 다음 푸른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시험관에 보게 되면 예, 자, 비커 3개 준비했잖아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3개를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두 군데는 물풀을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물풀이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써버리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다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황색, 노란색을 띠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험을 보니까 처음에는 셋 다 노란색을 띠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뭐 아무런 실험도 안 하고 노란색 그대로 있겠죠. 근데 두 번째 거는 이 식물, 여기 식물이 있잖아요. 그죠? 식물이 광합성을 하다 보게 되면 이산화탄소 기체를 소모하겠죠. 소모하니까 이산화탄소 기체가 점점점 사라지고 사라지니까 색깔이 무슨 초록색을 지나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근데 마지막 내용은 호일에 싸져 있어요. 그럼 호일에 싸져 있으면 이 식물은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생겨나요. 광합성 못하죠. 비대에너지가 있어야 광합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호일에 싸져 있으면 비대에너지를 받을 수 없으니까 광합성을 못하겠죠. 광합성을 못하니까 오히려 이산화탄소 기체가 더 많아져서 더 노란 색깔을 띠게 돼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노란색, 얘는 더욱더 노란색, 얘만 유일하게 파란 색깔로 바뀝니다. 파란 색깔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빠져나가야 돼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광합성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간혹 물을 막 끓여요. 물을 끓이면 물 속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 기체가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면 파란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실험은 처음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은 황색이었는데 결국 이 실험을 통해서는 광합성을 하게 되면 무슨 기체를 쓴다는 뜻이에요? 이산화탄소 기체를 쓰게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빛이 없으면 광합성을 못한다는 실험도 되겠죠. 그래서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거. 당연히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빛의 세기는 빛이 세면 셀수록 좋겠죠. 근데 막 무조건 빛의 세기가 세다고 해서 무조건 끝까지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일정해져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요 지점의 빛의 세기를 우리는 광포화점, 더 이상 포화 상태라서 안 올라간다고 해서 광포화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단어까지도 안 나와요. 왜 이렇게 내용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 이산화탄소도 농도가 진할수록 올라가는 거 맞죠? 그런데 온도 그래프는 좀 틀리죠. 이렇게. 온도는 요 온도가 37에서 40도 사이 정도 됩니다. 사람의 체온은 36.5도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식물이나 사람이나 이 36.5도 부근에서 가장 광합성도 잘 되고 또 생명 활동도 잘 되고 그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세한 내용은 또 학년이 높아져야 왜 그런지 학년이 높아져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그래프는 이런데 온도의 그래프만 유일하게 이렇죠. 그래서 이 온도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명심하시고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이 그래프 나오면 무조건 온도구나. 온도는 특정 온도에서 광합성이 잘 되는구나. 40도를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광합성을 잘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이제 식물의 잎에서 광합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식물들은 보게 되면 잎 말고 다른 부분도 있죠. 뿌리, 줄기, 꽃 이런 게 있는데 잎에서는 특별히 이 광합성과 정산작용이라는 아주 특별한 작용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은 광합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요 공식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장 뜰게요. 왜냐하면 여기 좁은 공간에 마주 쓰기에는 조금 무리예요. 자, 짜잔! 미리 또 한 장을 붙여놨습니다. 자, 정산작용이라는 것은 식물의 잎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정산이라 그래요. 뭐 정발 비슷한 느낌이죠. 물방울이 빠져나가는 경우를 정산작용이라 그러는데 식물의 잎의 뒤쪽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식물입니다. 아래쪽이 뿌리예요. 이렇게. 그리고 식물에 잎이 이렇게 있겠죠. 그것도 하나 그려줄까요? 네. 너무 아닌 것 같죠? 그렇지만, 자, 그러면 뿌리에서 물이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물관을 통해서 올라가서 식물의 잎으로 가겠죠? 그럼 여기서 이 물이 광합성 작용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광합성에 물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 속에는 물이 많아지겠죠? 그럼 그 물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잎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 공변세포라는 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 공변세포와 공변세포 사이로 구멍이 이렇게 벌어지면 이 구멍을 기공이라고 합니다. 기공. 공기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이렇게 벌어져요. 그럼 이 기공을 통해서 물이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들락날락 하듯이 이쪽을 통해서 수증기 상태로, 기체 상태로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게 바로 정산작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식물은 뿌리에서 들어온 물이 잎을 통해서 나간다는 뜻이에요. 잎을 통해서 물이 나가야지만이 또 뿌리에서 물이 또 올라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산작용은 식물의 잎의 뒷면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보게 되면 식물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죠? 식물의 표피, 잎맥, 아래쪽에 기공이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기공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완두콩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그러면 요 공간을 기공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기공을 둘러싼 세포라고 해서 나는 기공 주변 세포를 줄여서 공변세포, 기공 주변 세포를 줄인 거예요. 공변세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공변세포는 보면요. 안쪽의 세포막이 이렇게 좀 두꺼워요. 이렇게. 바깥쪽에 비해서. 그리고 핵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엽록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엽록체. 자, 잎의 뒷면을 보게 되면 다른 세포들은 엽록체가 없어요. 그럼 엽록체가 있다는 것은 여기서 광합성이 일어난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지는 이 약간 밑에 3번 내용에서 설명하겠습니다. 2번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3번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에 보면 정산작용 나와 있죠? 정산작용은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줄기를 통해서 올라갔다가 잎의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작용을 정산작용이라 그럽니다. 그 물이 빠져나올 때는 수증기 형태로 변해서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광합성이 활발할 때 더 많이 빠져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실험을 보게 되면요. 잎이 있는 쪽과 없는 쪽이 있죠. 잎이 없으면 자 잎이 없이 가지만 꽂아놨어요. 그리고 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 기름막을 식용유를 떨어뜨려 놨죠. 그죠? 식용유가 있으니까 물이 이쪽으로 증발을 못해요.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은 오로지 가지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잎이 있는 경우는 물이 올라가서 잎을 통해서 나가니까 물이 줄겠죠. 근데 잎이 없으면 물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그 실험은 잎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단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경우. 자, 기공이 열리는 경우는 광합성이 활발할 때입니다. 광합성이 활발할 때. 광합성이 활발해지게 되면 수증기가 막 많이 올라와 있겠죠. 여기 물이 가득가득 차는 거예요. 그죠? 광합성 하다 보면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넉넉하게 올렸겠죠. 그럼 그럴 때는 기공이 열리면서
수증기도 빠져나가고 그리고 산소기 발생하는 산소기체도 함께 빠져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에 숲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식물들이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식물의 잎을 통해서 수증기도 나오고 산소도 나오니까 우리는 굉장히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햇빛도 적게 비치는 데다가 식물이 수증기와 산소를 같이 뿜어내니까 훨씬 더 여름에 숲속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숲속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기공은 어떻게 열리냐면 자, 공변세포의 안쪽 세포벽이 두껍다 그랬죠. 안쪽 세포벽이 두껍습니다. 그리고 엽록체가 있어요. 그러면 엽록체가 광합성을 하게 되면 양분이 만들어지겠죠. 포도당이나 녹말과 같은 양분이 누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양분들이 이 세포에 특별히 많이 쌓이면 삼투 현상이라고 해서 식물의 잎에 물이 많이 생기면 다른 세포들보다 농도가 진한 이 세포에 물이 막 쭉쭉쭉, 그죠? 물이 쭉쭉쭉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포에 물이 쭉쭉쭉 흡수가 되면 이 세포가 막 빵빵해지겠죠. 그런 현상을 우리는 팽합이라 그래요. 팽창합니다. 근데 팽창하는데 안쪽은 세포벽이 두껍고 바깥쪽은 얇다 보니까 이게 팽창하면서 휘어지겠죠. 두꺼운 쪽은 조금 늘어나고 얇은 쪽은 휙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조금 늘어나고 여기는 많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되겠죠. 한쪽은 또 반대 방향으로 열리겠죠. 그렇게 해서 열리다 보게 되면 중간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 빈 공간을 우리는 기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게 바로 기공입니다. 이거는 기공 주변 세포, 여기는 기공. 여기가 열리면 기체들이 들락날락 하죠. 그럼 아까 물이 수증기로 바뀌었으니까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또 광합성을 했으니까 산소 기체들이 많이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공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오고 산소 기체가 빠져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얘가 열리는 원리 아시겠죠? 엽록체 때문에 농도가 진해지고 삼투 현상의 원리로 그 농도가 진해진 곳에 물이 쭉쭉쭉 들어가고 그러면 팽합이 일어나고 이 팽합이 일어날 때 안쪽 세포벽이 두껍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열리는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결국은 이 정산작용을 통해서 역할이 뭐냐면 정산작용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야 밑에서 물이 올라오겠죠. 쌤, 이거 재활용해서 쓰면 되지 뭘 또 빼고 올리고 그래요. 빠져나갈 때는 물만 빠져나가지만 올릴 때는 물과 무기 양분을 함께 올립니다. 그러면 이득이겠죠. 물이 빠져나가는데 무기 양분이 함께 올라오니까 그럼 식물 입장에서는 무기 양분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죠. 그래서 정산작용의 역할은 물이 이렇게 순환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식물 내에 수분량 조절, 온도 조절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식물의 이 파트는 역시 광합성과 정산작용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이고 그래서 다른 게 다 빠졌는데 식물의 뿌리, 줄기, 뭐 꽃 다 빠졌는데도 잎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물의 잎을 다루고 있는 이유는 학년이 높아졌을 때 이 광합성과 또 뒤에 나오는 호흡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가 저장이 되고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생해서 쓰게 되거든요. 우리 인간은 호흡밖에 못하죠. 우리가 뭐 녹색 인간 슈렉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광합성을 못합니다. 아 그렇죠. 슈렉도 녹색이지만 광합성을 못해요. 왜? 엽록체가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녹색이지만 엽록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몸의 덩에 막 엽록체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럼 밥도 안 먹어도 되고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바로바로 쓰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식물들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줄에 추가로 정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건.
정산작용은 물이 막 말라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정산작용이 활발한 거는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햇빛이 강할 때, 옆에 세로줄이 나와 있어요. 햇빛 강할 때. 당연히 온도가 높을수록, 바람이 불면 좋겠죠. 바람이 불수록. 그리고 건조할수록 잘 마르겠죠. 비가 온 날 빨아야 안 마르죠. 왜? 공기 속에 수증기가 가득한데 뭐 식물이 입혀서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어요. 밖에도 꽉 차 있는데. 바람이 왜 불어야 되냐면요. 빨래 주변에 수증기가 나가고 나면 그 주변 공기가 습기가 많잖아요. 그 공기가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야 다시 건조한 공기가 되겠죠. 그처럼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불어주면 잎 주변에 수증기가 빠져나가면 또 바람 불어서 없애주면 또 건조하니까 또 빠져나가고 불어주면 건조하니까 또 빠져나가고 그런 식으로 건조와 바람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하고 정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하고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이 식물 파트 들어오니까 내용이 어렵진 않네요. 그죠? 그래도 들을만 하지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 또 호흡 파트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